고용이 구조적으로 증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이 기업 구조가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소위 대기업 집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재벌들 말이죠. 재벌들은 갈수록 전 세계적으로는 경쟁력이 더 있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소기업은 숫자로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고용에 있어서도 8, 90%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쪽은 갈수록 경쟁력이 더 떨어지고 대기업 집단과 중소기업 간의 갭은 훨씬 더 이렇게 커져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기업 집단들이 지난 10년간 매출 규모라든가 이런 이익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마이너스 성장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없는 성장이죠.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이제 어떤 대기업 집단의 비중이 우리나라는 전형적으로 최상층부가 이렇게 넓고 중견 기업 쪽으로 오면 확 줄어들고 또 중소기업은 숫자가 많으니까 이렇게 펼쳐지는 전형적인 호리병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독일처럼 안정된 구조는 이렇게 기본적인 피라미드 형태를 띠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특히 중견기업이 굉장히 약합니다. 중견기업 그러면 뭐 정의를 내리기는 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대체로 인터파크 정도가 이제 중견기업에 속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매출액이 보통 한 1,000억에서 1조 사이 정도를 얘기합니다. 물론 인터파크의 판매액만 보면 뭐 몇 조 되긴 하지만 이제 전체의 GMS 규모고 실제 매출만 잡으면 수천억 규모니까 딱 중견기업 정도에 속한다고 봐야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대기업 집단을 뭐 또 규정하는 것도 법에 따라 다르고 이렇게 다른데, 우리나라가 이제 최상층의 대기업 집단을 얘기할 때는 보통 이제 공정거래위에서 출자 총액 제한의 규정을 받는 대기업 집단을 보통 얘기합니다. 그게 뭐 한 4, 50개 될 텐데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재벌들이죠. 지난 1980년 이후로 그 집단에 신규로 진입한 회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게 뭐 KT 같은데, 근데 KT는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된 데라서 사실 새로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외국계 기업이 한두 개 있었던 것 같고, 유일하게 있는 게 KTX인데, KTX 아니라 STX인데 KTX는 기차죠. 제가 이 강연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그렇습니다. STX도 사실은 쌍용그룹이 해체되면서 쌍용의 쌍용해운이었던가요? 이제 그게 이름을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규로 사실은 기업이 성장한 회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우리나라의 기업 구조를 분석해 보면 상당히 암울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고정화되는 대기업 집단이 딱 그렇게 고정화되는 이런 그래서 사실 뭐 안 하는 게 없고 그리고 대기업 집단의 이익 규모는 계속 커져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저는 새로운 기업이 특히 당대에서 새로운 기업이 만들어지는 것의 어떤 비율이 저는 그 국가의 건강성과 역동성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전에 이제 그런 데이터를 한번 봤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그 나라의 뭐 100대 부호 또는 500대 부호 중에 당대의 그 부를 이룬 사람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죠. 미국이 제일 높아요. 미국이. 예를 들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의 최고의 기업군에 속하는 시가총액 상위로 보면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이렇게 두서없이 막 이야기해도 괜찮은가요? 엑스모빌 같은 석유회사가 물론 최상층에 있을 텐데, 금융회사 뭐 한두 개 빼고 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뭐 최고일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한 5, 60조 정도 될 겁니다. 그죠? 몰라요? 관심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많은 게 삼성전자인데 요새 얼마쯤 하나요? 한 120조 하나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뭐 요새 최근에 이제 애플이 워낙 약진해가지고 애플도 한 250조 정도 할 거고 구글 뭐 이런 것들이 다 당대에 불을 그 이룬 회사들이잖아요. 그 회사들이 뭐 나스닥이든 거래소든 사실은 거기에 그 최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만큼의 건강성들을 유지하는 걸 보면 저는 그런 사회의 역동성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이제 느낍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제가 방금 예로 든 것처럼 1980년대 이후로 신규 대기업 집단에 제대로 진입한 기업이 하나도 없고 당대에 불을 이룬 사람의 비율이 거의 가장 낮습니다. 우리가 아는 회사들 한번 봐요. 삼성이든 뭐든 뭐 지가 만든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뭐 그 할아버지에서부터 내려왔거나 아니 아버지한테 내려온 거죠. 심한 건 요즘은 주로 3세가 많다는 겁니다. 2세도 별로 없어요. 이 2세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보면. 왜냐하면 아버지가 고생한 걸 쭉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근데 3세는 아무 개념 없는 게 태반입니다. 자, 정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기본 개념도 없는 애들이 뭐 대부분이어서 그런데 그만큼 부는 이제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사회는 정말 이렇게 비전이 없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 만들어서 돈 많이 한번 벌어봅시다. 그래서 뭐 처음엔 중소기업으로 작게 시작하지만 뭐 벤처기업으로 시작하지만 그게 중견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회가 이렇게 역동성이 떨어지고 부가 세습되고 그것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그러니까 지금 뭐 부의 세습이 아니라 계급의 세습이 이제 지금 자연스러워졌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윗세대만 하더라도 뭐 고시 같은 한방도 있고 예? 열심히 해갖고 교수 되고 이러면서 이제 계급이 이렇게 계급의 이제 상승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뭐 다반사였고 공부 잘 사는 집에는 공부 못하는 게 일반적이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요즘은 뭐 잘 사는 집 애들이 공부도 더 잘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뭐 이렇게 신문에서 보도되는 걸 봐도 뭐 강남이 공부도 잘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회가 이 역동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면 정말 그 사회는 이렇게 비전이 없는 거다. 그건 무슨 낙으로 무슨 꿈을 꾸고 이렇게 살겠냐 이런 생각을 왜 이렇게 제가 흥분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취업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부터 비롯됐는데요. 고용을 가장 많이 창출하는데도 중소기업이거나 아니면 중견기업입니다. 인터파크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터파크란 회사는 지금은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가 뭔지 알죠? 홀딩컴퍼니. 그게 이제 상장돼 있는 회사고 저는 지금 인터파크 INT라고 하는 인터파크의 자회사입니다. 지금 이제 인터파크는 지주회사고 인터파크 INT가 인터파크닷컴 이커머스 사업을 하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터파크 INT만 하더라도 우리 인터파크 INT와 또 우리 이제 자회사가 한 3개 있는데 인터파크 INT의 자회사가 이제 고객 서비스 담당하는 데랑 물류 쪽 담당하는 데랑 그다음에 이제 저 한남동에 공연장 짓고 있는 쇼파크라는 이렇게 3개의 자회사가 현재 있는데 인터파크 INT와 자회사 합치면 우리 인원이 한 1,300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실 우리 사업이 좀 노동 집약적이긴 한데 근데 이제 어쨌든 고용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상당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다른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도 인원이 꽤 됩니다. 꽤 네이버도 많고 다음도 많고 그런 새로운 중견기업이라든가 이런 이제 또 그것이 더 발전해서 이렇게 대기업 집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나 그런 사회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정말 꿈을 갖고 한번 이렇게 이 시대에 도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구조적으로 이 공정거래 환경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들이 왜 그렇게 이 많은 이익을 내느냐 하면 사실은 그
중소기업이 또는 중견기업의 어떤 그 부가가치를 이렇게 그 강탈적으로 이전받아서 사실 유지하는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 그런 걸 규제하는 것이 이제 공정거래법인데요. 그 실질적으로는 규제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예를 들면 근대화 과정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그 큰 기업들은 그 기업의 오너거나 아니면 기업의 최고 경영자를 그 형사구속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하도급 위반한다고 해서 그런 사례가 없거든요. 그냥 뭐 벌금 많이 때리면 그게 뭐 제일 큰 거죠, 사실은. 그래가지고는 이런 악순환을 근절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중소기업에서 어떤 뭐 부품이나 어떤 재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삼성전자에 만약에 납품한다고 하면, 그 대기업에서 뭐 그 부품의 그 어떤 퀄리티와 관련된 뭐 테스트를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원가 명세서 다 제출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딱 그 먹고 살 만큼 플러스에서 원가 플러스 뭐 이윤 5% 주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거 다 불법입니다. 그건. 그리고 삼성전자 거래하는 그 업체가 LG전자에도 납품하려고 그러면 그 맞아 죽기 십상입니다. 그런 건 정말 폭력이죠, 폭력.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그런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좀 세계적인 그런 회사들이 존재할 수 있는 토양 자체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그 대기업들의 부품이나 아니면 기계들을 수입하는 것이 주로 독일이나 일본입니다. 그런 걸 생산하는 독일이나 일본의 기업들이 그렇게 큰 대기업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한 어떤 뭐 우리가 따지면 그게 한 중견기업 정도 될 텐데 그런 데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자기들이 창출한 부가가치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고 또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전 세계적인 수출과 마케팅들을 이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우리처럼 특정 대기업 집단에 들어가면 무슨 뭐 이렇게 모임도 있어요. 협력사 협의회 이래가지고 삼성협력사협의회, 삼성협력사협의회 그 이름이 뭐 있는데 하여튼 그거 들어가려면 그것도 쉽지 않은 그리고 거기 들어갔을 때 나름대로 이제 그 프라이드가 상당히 있는 수준이 우리나라의 지금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참 한심한 수준인 거죠. 그런 회사들이 정말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도 수출을 하고 이렇게 해야 정말 그런 게 기업의 규모도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이 이제 고용의 확대로도 이제 직결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대기업 집단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고용에 있어서의 어떤 확대에 기여할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런 고착화된 대기업 집단의 파워, 그런 파워들이 사실은 요즘 뭐 특정 기업 같은 경우는 정부나 이 공권력을 이렇게 좌지우지하잖아요. 예? 그런 것까지 이렇게 로비를 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또 사실 끊임없이 소비자들에게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어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대기업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나라가 없어요. 삼성 딱지 붙이면 기본은 다 하겠다 이렇게 다 이제 생각하는 그런 데에 이르는 거죠. 그건 물론 이제 그 애들이 브랜드 마케팅을 잘한 것도 있지만 사회가 그만큼 고착화되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암울한 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우리가 그걸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게 우리나라 사회의 큰 이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